자, MM63의 3명제,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에 대한 명제. 자,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은 기존 기업의 자본 비용이다. 이는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하락하고요. 자, MM58하고 이게 MM58인데 비교하면은 MM58은 로우였잖아요, 그렇죠? 로우가 이제 거부율인데 기존 기업의 자본 비용이다,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기존 기업의 자본 비용일 경우는 이제 신규 투자안의 영업 위험 및 재무 위험이 기존 기업의 영업 위험 및 재무 위험과 동일할 경우만 해당된다. 이런 게 또 붙어 있고요. 자, 한번 이제 자세히 알아보죠. 아무튼 이 3명제는 이제 1명제를 새로운 투자안에 적용한 것은 똑같고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1명제의 58하고 똑같아요. MM58하고 63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1명제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요거였죠. 요거. MM58은 요거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개로.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델타를 여기 붙이고 델타를 여기 붙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델타 i가 아니라 로우로 바꿔주세요. 로우로. 로우죠. 로우. 그래서 요거를 요게 VL이니까 그쵸? 델타 VL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그 결론만 하세요. 직접 해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유도 과정이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제2명제의 그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이법, 이법하고 비슷하죠, 이쪽이. 그쵸? 이법하고 비슷해요. 이법하고 가운데 관련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좌변, 이 식의 이제 좌변을 보면은, 자, 요거는 연간 세후 영업이익, 그쵸? 연간 세후 영업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투자액,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좌변은 이제 신규 투자안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세후 투자 수익률이 IRR을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요거는 신규 투자에 대한 거부율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때만 기업은 신규 투자를 채택할 것이다. 요게 이거니까요. 그렇죠? 신규 투자를 채택할 것이다. 자, 그런데 MM은 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은 나름대로 최적 자본 구조가 있어요. MM63은 이제 최적 자본 구조가 이제 100%인데 아무튼 이제 나름대로의 최저 자본 구조가 몇 프로인지 V분의 B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자본 구조를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안의 자본 구조도 목표 자본 구조가 동일하도록 유지할 것이다. 이거를 최적 자본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안의 부채 비율 요거 델타 I분의 델타 B가 이 목표 레버리지인 기업의 목표 레버리지인 요 V분의 B하고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의 거부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로 결국 이제 이법하고 동일해요. 가정평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존 기업의 영업비용과 재무위험이 신규 투자의 영업비용과 재무위험과 동일하면 이쪽이죠. 동일하면 기존 기업의 자본 비용을 신규 투자의 자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이죠, 그렇죠? 이 기존 기업의 자본 비용이 K0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MM의 수정 이론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이거는 이게 직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2002년 4번 문제. 4번 문제는 자, 이게 MM63의 이제 3명제죠. 신규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하는 할인율. 그죠? 가중평균 자본비용 K0를 사용하는 거죠. 하려면 그러면 신규 투자안의 경영위험이 기존 기업의 경영위험과 동일하다. 맞죠? 영업위험. 그 다음에 신규 투자안의 수행률을 조달한 자금의 구성은 기존의 재무위험과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본비용, 기존 기업의 자본비용과 신규투자의 자본비용을 이제 V분의 B도 V분의 B 스타도 동일하다. 신규투자의 그것까지. 그게 여기 조달한 자금의 구성. 이 자금의 구성이 결국 이제 재무 이용과도 연결되니까 그죠?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이제 29번 문제도 이제 MM의 수정이론, MM63의 삼명제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그 MPV를 구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MPV를 구하는 문제다. MPV를 구하는 문제고, 그래서 현그름이 주어지죠. 그래서 0차년, 마이너스 3천, N차년 이렇게 해가지고 1-TC 해가지고 216 현그름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구히 발생하니까 K0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K0를 구할 때 대용메타법을 사용하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대용메타법. 그래서 이제 그 대용기업 있죠. 대용기업의 부채 비율이 있고 목표 부채 비율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제 대용메타법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베타 U를 구하면 0.99, 0.9를 하마다 모형에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1.71이 새로운 주식 베타가 되고 요거를 CAPM에 넣어서 K2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이제 1법, K0를 구하는 1법으로, MM의 제2명제 2법, 가중평균 자금비용 1법을 사용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영구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본구조 이론은 계속 이제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이 기존에 이런 프레임을 계속 활용하는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머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은 좀 고생할 수 있어도 머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틀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양념이죠, 이런 거는. 양념 삼아 다른 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써가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MM 이론의 한계점인데, 뭐 기업의 레버리지를 개인의 레버리지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기업을 동일적 이윤율로 분류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제 파산비용, 대리인비용, 정보 불균형 같은 시장 불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죠. 굳이 뭐 한계점을 고른다면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MM이 이제 아직도 이제 기업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실무 분야에서도 주력 그런 재무관리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단어는 밀러의 이제 개인소득세의 고려인데, 이거는 이제 최적자본구조 인정 비인정이 혼재 있다. 인정. 자, 밀러 1977이 있어요. 밀러 1977이 있는데, 요 해에 이제 밀러의 개인소득세의 고려 요거 하고 밀러의 균형부채 이론이 이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배우는데 한 해에 모두 있어요. 밀러 1977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밀러는 이제 인정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요구에서 최저가가 인정되지 않는 이의로 진행시켰기 때문에 논리를 밀러 77이라고 하면은 비인정 이론,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입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요거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세액자본구조 인정 비인정 혼재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두 개를 이어서 말한 요 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엄밀하게는 이제 요거만 따로 떼서 말한다면은 최적자본구조 인정 또는 불인정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요 내용은 이 MM의 수정 이론 MM63에서 이제 개인 소득세 여기서는 이제 법인세만 고려하잖아요. 이 개인 소득세까지 고려해가지고 상충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 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개인소득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기업가치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게 이제 뮬러의 개인소득세 고려 이론입니다. 이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채권자의 귀속된 현금 흐름은 이자 소득세를 차감한 후에 이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주에게 귀속된 현금 흐름은 자본이득세를 차감한 후에 순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무부채 기업과 부채 기업의 연간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채권자 현금 흐름은 무부채 기업은 없고 부채 기업은 기존의 KDB였는데 현금 흐름이 요거를 이자수세를 차감해야 되니까 1-TD가 붙었죠. 그 다음에 주주 현금 흐름은 무부채 기업일 때는 세후 영업 현금 흐름에서 1-TS 자본이익세를 차감한 거죠. 그래서 부채 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니까 순이익에서 여기에서 이게 추가됐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기업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일하고 요거 두 개를 합친 현금 흐름이 이거다. 그래서 요거 노란 부분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이 법인세만 고려했을 때 현금 흐름과 동일하다. 먼저 무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하면 자, 무부채 기업의 연간 기대 현금 흐름은 요거죠. 요거. 이게 영구히 발생해요. 그렇죠? 가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은 이거죠. 1-TS 이게 무부채 기업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주주의 자본 소득 개인 소득세 주주의 개인 소득세를 차감한 이게 이제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구히 발생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요 공식이 이제 무부채 기업의 가치 공식입니다. 여기랑 비교하면 이제 여기에 1-TS가 붙은 거죠. 분자분모에,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 부채 기업의 가치는, 요 현금 흐름인데, 자, 요 부분에 요 B가 아니라 D죠. B가 아니라 D고, 여기가 KD가 빠졌어, D가. 이것이, 외부에 맡겼더니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여기에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현금 흐름은 여기에 주주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렇죠? 요게 합친 거. 합친 거 요거. 바로 전에 배운 그거죠.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1-TD를 밖으로 꺼내서 1-TD를 분모에 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자, 요 부분은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과 동일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할인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KDB 1-TD. 요거잖아요.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잖아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요 KD 1-TD 채권자의 개인소득세 요거를 차감해야죠. 이자에서. 요걸로 할인을 해야죠. 요걸로 할인하면은 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 공식이 나오죠. 자, 여기 V6고 여기가 KD 1-TC로 정리가 됐었죠. 아까 여기 1-TC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KDB 1-TC하고 요거랑 정리되면 요렇게 요 괄호 안에 요거만 남고 이 B가 남죠. 그쵸? 이 식의 요 B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득이다.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가 존재할 때 그래서 이 VL하고 VU는 같은데 요 레버리지 이득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부채 사용에 따른 레버리지 이득이니까 G로 쓰면은 G는 요 우측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이득 경우에는 이제 TC 법인세가 증가하면 레버리지 이득이 올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또 이게 B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본 이득세율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율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이 개인 소득세가 없으면은 그냥 요 1-TC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BTC 요거랑 똑같게 됐고, 그래서 수정이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더라도 요 TS랑 TD가 동일하면 요게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반의 TC만 남게 돼서 또 똑같아지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만 있을 경우에 레버리지 G는 이제 BTC잖아요. BTC. 근데 요거 보면은 이제 만약에 요거랑 요거랑 같아서 없어지면 1-1 플러스 TC잖아요. 그러면 1은 1-2 해서 없어지고 TC만 남기 때문에 BTC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TS하고 TD하고 같아서 없어질 경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다 0이니까 결국 이제 1-1 또 플러스 TC 해가지고 요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VL 이고 VU 플러스 BTC가 돼. 그래서 MM63하고 같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만일 요 개인소득세,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0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 없어지죠. 그리고 법인세율하고 이자소득세율, 이게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요쪽이 다 없어지니까 1만 남죠. 그래서 1 빼기 1 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VL 리코로 VU가 된다. 이거까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2009년 31번 문제는, 자, 이자소득세와 자본소득이득세가 같으면은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정리된다 뿐이지, 부채상 기업의 가치가 큰 거 맞아요. 이게 양수기 때문에 VL, VU.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32번 문제는 밀러 77인데 개인의 이자소득세예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감소된다. 이자소득세가 반대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문제는, 자, 절세효과는, 절세효과라는 말은 이제 레버리지 이득을 말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 개인 소득세율, 어떤 소득세율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제 TS는 이제 증가 방향이고, TD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문에 X. 2018년 27번 문제. 먼저 이제 무부채 기업하고 이제 부채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율이 있죠. 법인세율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 시에는 이제 X%고, 주식 투자 시에는 Y%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X하고 Y가 같다.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세율하고 자본이득세율이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자,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BTC만 남는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관악이 부채기업 VL이죠. 관악이 VL, 그 다음에 VU. VL이 VU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25, 요게 25, 그리고 Y가 0, 자본이득세율이 0. 근데 25가 법인세율로 같잖아요. 결국 법인세율로 같기 때문에 바로 자본이득세율이 0이고 이자소득세율이 법인세율과 같은 경우죠. 이럴 때는 요 우측이 이 B가 이제 B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통째로 없어져요. 그래서 VL이 VU가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X가 15고 Y가 0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요거를 직접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118억. 그래서 250보다 작다. 그래서 이것도 정이죠. 자, 이 관계에 대한 분석을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뭐냐? 분자죠. 그 다음에 이쪽이 분모가 돼요. 그래서 이 분모가 분자보다 작을 경우 레버리지 이득이 플러스가 돼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거랑 같으면은 결국 0이 된다. 레버리지 이득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분모가 분자보다 클 경우에 레버리지 마이너스가 돼서 부채상이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죠.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자, VU, 똑같은 VU인데 개인소득세가 있을 경우에는 더 낮아지죠. 그죠? VU가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G가 이 레버리지 이득이 0일 때는 평행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득이 0보다 클 때, 이때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으로. 이거 이렇게 된다. 다음은 이제 밀러 1977의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밀러의 균형 부채 이론. 이거는 확실하게 최적 자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밀러는 가정이 있어요.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0이다. TS가 0이다.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제 TD는 누진세다. 이런 가정하에 경제 전체요. 경제 전체의 채권 발행량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부채 사용에 따른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이자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에 의해 완전히 상쇄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자본 구조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더 어려운 거 자본이익세율이 있는 걸로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자본이익세율이 0일 경우에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로우 1만에서 TS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부채 기업의 가치도 우리 앞에서 이 TS가 있는 어려운 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자본 비용이 로우죠. 로우 1-TS가 아니죠. 로우로 할인하고 그다음에 이 채권자 요구 수익률 KD 1-TD 요건 동일하고 할인해서 이렇게 도출된다.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린 TS가 있는 더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자, 그 다음에 분모, 분모의 크기에 따라서 자, TC가 크면 레버리지 득이 플러스, 그 다음에 같으면 0, 그 다음에 TD가 크면 마이너스. 이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월한데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자, 채권 시장의 균형. 자, 밀러는 이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가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채권의 수요 곡선을 먼저 알아본다면, 자, 시장에 이제 면세 채권이 있죠. 면세 채권의 이자율을 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이제 과세 채권의 세전 이자율을 이제 KD라고 해놓고, 보면은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면세 채권이 있는데 이 세금을 내면은 여기에 이제 같은 KD하고 R하고 같다면은 이 KD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죠. 그래서 KD의 1-TD 한 요게 이제 면세채권 이자율 R하고 같아지는 이때 정도 돼야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세전 이자율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KD를 놓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세전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세전 이자율. 요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죠. 소득이 있어도 세금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더라도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저율에 과세되는 사람, 고율에 과세되는 사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이 경제 전체 부채 발행량이 요 횡축이죠. 횡축에서 보면은 자,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 요 면세채권 이자율에도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금을 이제 안 내는 세금 면제자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정도밖에 안 주면은 그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단 소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떨어졌으면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더라도 면세채권 이자라고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율의 세율자들이 먼저 참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줘야죠. 이걸 올려줘야지 이자를 올려줘야지 좀 더 고율인 그런 그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채권의 수요 곡선입니다. 이번엔 이제 채권의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자,
이 기업은 이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제 이자 비용이죠. 빗자를 넣고 이자 비용은 세후 이자율인 요게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될 거예요. 1-TC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요 KD 1-TC가 면세채권 이자율인 R보다 더 요게 더 작다. 작으면 이 기업은 그 채권하고 면세채권을 이용한, 그러니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면세채권을 사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세전 이자율은 요게 면세채권 이자라고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안 그러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 상태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KD 1-TC가 이 면세채권 이자라고 같아지는 여기서 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1-TC를 이쪽으로 보려면 KD가 이렇게 되죠. R 1-TC 이렇게 되죠. 자, 요거랑 앞서의 그 수요곡선하고 비교하면은 요게 TD고 TC예요. 이건 법인세, 이거는 이자소득세, 그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급곡선. 그래서 KDS가 되는 거고, 이거는 수요곡선. 그래서 KD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D하고 TC하고 다르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밀러는 이 가정하기를 단일세율로 가정했잖아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가정했기 때문에 수평의 형태다. 요 R 1-TC 요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이다. 이게 채권의 공급곡선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채권 시장의 균형이에요. 자, 균형점은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여기서 경제정체의 최적 균형 부채 발행량이 나온다. 비스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균형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보면은 자, 요거랑 요거랑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TD하고 TC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TD하고 TC가 일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 이득이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부채기업이나 무부채기업이나 똑같다. 가치가 똑같다. 레버리지 이득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가치는 자본구조가 무관하게 된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법인세하고 이제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최적 자본구조, 최적 자본구조는 이 경제정체 전체의 최적 부채량, 부채 발행량하고 똑같죠. 여기 비스타. 이거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요 비스타 시점에는 요 TD하고 TC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TD하고 TC 이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이득이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최적 자본구조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TD 넣고 TC, TD하고 TC하고 같으면은 이게 1이 되잖아요. 1-1은 0. 그래서 이 레버리지 G가 0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레버리지 이득이 0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의 고객 효과를 알아보면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 레버리지 고객 효과가 존재해서 이 서로 다른 세율을 갖는 투자자들은 그들의 선호와 일치하는 부채 수준을 가진 기업을 선택한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마다 서로 다른 자본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는 이 개인 차익을 통한 절세 효과가 기업 부채를 통한 절세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해요. 높은 낮은,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개인소득세율이 낮은 투자자는 개인 차익을 통한 절세 효과가 기업을 부채를 통한 절세 효과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년의 29번 문제는 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같은 점, 밀러 1977년 같은 점에서 경제정체의 균형 부채량이 존재하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장 전체의 최적 자본구조는 존재한다는 말하고 동일해요.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 자, 개별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도 결정된다. 아니죠. 자본구조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이득이 0이기 때문에 VL하고 VU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 자, 이번엔 균형부채 이론의 한계점인데, 자, 이자 소득세에 대한 최고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다. 그러면 요 TC 이퀄 TD를 만족시키는 TD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이 이자 소득세율이 개인 소득세율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예, 맞아요. 반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법인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 근데 법인세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기업들의 유효 법인세율과 유효 법인세율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제 투자세액 공제나 감가상각비 같은 비부채성 절세 효과, 예, 요게 있어요. 그렇죠? 요게 있기 때문에 이 유효 법인세율은 기업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이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절감 효과는 부채 사용量커질수록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의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직선이 아니라 우하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효 법인세율의 차이로 개별 기업마다 서로 다른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이 디안젤로 앤 메스리스, 어렵죠? 디안젤로 앤 메스리스의 연구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안젤로 앤 메스리스의 연구, 최적 자본구조 인정. 자, 밀러 균형부채 이론은 이제 최적 자본구조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인정한다, 그렇죠? 예, 인정한다. 유효 법인세율과 균형부채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자, 자본구조는 이제 무관한데 밀러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 DNM이라고 볼게요. DNM 1980은 이런 비부채성 절세 효과, 투자세액 공제나 감가상각비, 비부채성 절세 효과, 절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효과 일단 붙일게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있으려면은 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이 작은 상태에서 뭐 영업이익이 자본 비용보다 이제 크다가도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 이자 비용보다 더 작을 수 있잖아요. 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채 사용에 따른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발행 못하는 거죠. 이런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효 법인세율이 낮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 낮은 이자율의 사치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요 이자율에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법인세율이 낮은 그런 법인들이 점점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우하향하게 돼요. 그거고 여기에 TC는 이제 유효 법인세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채 수요 곡선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 가정했을 때 이게 우하향하기 때문에 결국 균형 상태는 요 TC하고 TD가 일치하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요 TC가 유효 법인세율이잖아요. 유효 법인세율. 그래서 요 이자율, 요 이자율에는 이 충분한 그런 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유효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채 100%겠죠. 그렇죠? 자, 왜냐면 이제 더 높은 이자율에도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균형 이자율로 부채를 공급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균형 부채량에서는. 자,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죠. 요 TC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요게 1 마이너스 해서 요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TD보다 TC가 높다면은 그러면 이 레버리지 이득이 있는 거죠. 0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 균형 부채량에서 이 법인세율은
이 유효 법인세율을 말하겠죠. 그죠? 예, 여기서의 법인세율은 유효 법인세율을 말하는데 유효 법인세율과 보다 이 유효 법인세율이 더 낮은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은 이제 부채를 적게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균형 부채량에서의 그 법인세율, 이것도 유효 법인세율이겠죠. 예. 유효 법인세율이 동일하다. 예, 이 지점에서 예, 유효 법인세율이 자기 기업의 법인세율과 동일하다. 예. 그런 기업들은 예,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가 무관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 TC하고 TD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1에서 0이 되고 예, 레버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자, 즉, 자, 요 이자율 수준에서의 요거죠. 요 이자율 수준에서의 요거가 이제 그 유효 법인세율이 TC가 이제 굉장히 높은 예, 그런 기업은 유효 법인세율이죠. 유효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은 그렇죠. 부채를 공급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수준에서 더 높다면은 예, 여기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 높다. 그래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자, 이 수준에서 낮은 기업은 예, 이제 한 이자를 요쯤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기 때문에 부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뭐, 예, 유리한 그 이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자 균형 부채랑과 정확히 일치하는 예, 여기에서는 요 TD하고 유효 법인세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가 무관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